자, 증여세 이제 11번 문제 좀 펴볼게요. 11번. 우리 이제 좀 전에 이제 배웠던 그 증여재산공제 개정된 내용들 이제 문제화한 거예요. 여기 보면 증여재산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에 30세의 거주자가 혼인일에 직계 존속으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자, 우리가 이제 혼인하는 시점에 2억 원을 증여받으면 총 증여세공제가 얼마일 거냐와 관련해서 아까도 이제 설명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 증여재산공제는 항상 적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더해서 혼인의 사유가 있으면 추가로 1억, 자녀 출생의 사유가 있으면 추가로 1억 되는 것이죠. 지금 뭐 자녀 출생은 없으니까 혼인의 이제 추가가 되겠죠. 그럼 또 따져보면 먼저 존속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일반 증여세공제 5천이겠죠. 물론 이제 미성년자가 받으면 2천만 원 되겠는데 그게 30세의 거주자라 있으니까 미성년자는 아니잖아요. 그럼 일반 증여세공제 5천 있을 것이고, 그거하고 이제 별도로 혼인일에 또 2억 받은 것이니까 1억 원의 혼인공제가 되겠죠. 그럼 두 개 합치면 증여세공제액은 1억 5천이지 1억 원이다는 틀렸다. 그리고 밑에 줄에 단, 해당 거주자는 해당 증여 전 10년간 직계 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없다. 그래서 우리 이제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은 10년간 5천이잖아요. 10년간 5천. 근데 이제 과거 10년 동안 존속한테 받은 게 없으니까 일반 증여재산공제 5천이 다 적용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거주자가 혼인증여재산공제를 받은 후 약혼자의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해서 해당 증여재산을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맞죠? 아까도 이제 설명했던 것처럼 뭐 약혼자가 사망했다 혹은 바람피어서 파혼했다와 같이 혼인이 취소가 된 경우에는 사전에 받았던 증여재산 다 반환하면 아무런 이제 증여가 없던 걸로 보고 이미 냈던 증여세는 다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당초에 혼인증여재산공제 받은 것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게끔 해주겠다. 세 번째,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증여받기 위해서는 존속으로부터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아야 된다. 맞죠? 전 2년, 후 2년, 총 4년. 네 번째, 거주자가 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 혹은 입양일부터 2년 이내 해서 출생공제는 출생하고 나서 2년이에요. 전 2년은 안 되는 것이다. 그래서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증여를 받으면 다른 증여세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공제한다. 맞고요. 다섯 번째, 혼인 출산 증여공제 적용 시 거주자의 혼인과 거주자의 자녀 출생에 따라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다. 맞죠? 우리는 아무리 혼인공제와 자녀공제가 따로 있다고 할지라도 둘 합쳐가지고 최대 1억인 거예요. 그래서 1억을 벗어날 수는 없겠다. 그 다음 이제는 14번 계산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요거 이제 그 혼인공제 이제 연결해서 혼인공제 이제 추가한 이제 새로 만든 문제예요. 여기 보면 거주자인 김형진 씨 30세고 24년 9월 27일에 혼인을 하면서 혼인했으니까, 그리고 혼인하면서 받았으니까 혼인공제 1억이 있겠다는 거 아시겠고, 모친으로부터 현금 1억 6천, 모친 존속한테 받았으니까 되겠죠. 1억 6천을 증여받았다. 김형진 씨가 친족으로부터 받은 증여상가액이 다음과 같을 때 모친으로부터 받은 재산의 과표를 구해봐라. 그래서 밑에 이제 사전 증여 재산들이 나오네요. 먼저 증여자들을 봤더니 동생, 조부, 부친이에요. 자, 지금은 이제 문제에서 묻는 건 모친한테 받은 증여산의 과표가 얼마냐 인 것인데, 왜 굳이 지금 모친한테 받은 거 말고 그 이전에 다른 가족한테 받은 걸 줬을까? 그 이유는 우리 이제 그 동일인한테 10년 이내에 받으면 사전 증여상가액 합쳐가지고 과표 구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 고려한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는 이제 내가 지금 증여받은 재산가액 일단 들어가야 될 것이고 1억 6천 뿐만 아니라 모친한테서 받은 거와 관련해서 사전 증여재산이 있으면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때 사전 증여재산은 반드시 동일인한테 받아야 돼요. 다만 이제 사전에 모친한테 받은 건 없지만 모친과 동일인이 누가 있다? 부친이 있다는 거예요. 부친. 그래서 사전에 이제 부친한테 받은 게 거기 2천만 원 있으니까 2천만 원만큼이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거 합치면 증여세 과세 가액이 될 것이고 1억 8천. 이제 이 증여세 과세 가액에 대해서 증여재산 공제를 해서 과표를 구할 건데, 먼저 이제 일반 증여재산 공제부터 구해 볼게요.
일반 징역공제. 자, 그때도 이제 주의할 게 있죠. 지금은 이제 존속 그룹에서 받았으니까 10년간 5천인데 그때 그 10년 중에 사전에 존속 그룹에서 받은 게 있느냐를 봤을 때 동생은 이제 기타 친족이니까 이제 무시하시면 되겠고 조부하고 부친이 있네요. 그럼 그때 조부에게서 받은 1,000만 원은 당초에 일반 공제 얼마? 1,000만 원 받았겠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부친에게서도 2천만 원 받았으니까 부친에 받은 2천 중에서도 일반 공제 2천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미 앞쪽에서 1,000 받고 2,000 받았으니까 3,000을 받아서 여기 원래 받을 5,000에다가 3,000을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지. 왜 그러냐? 요거 그 조부한테 받은 1,000은 지금 사전증여산으로 합산과세가 안 되죠. 조부하고 부친은 존속은 맞지만 배우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동일인이 아니어서 합산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그래서 이제 부친은 합산하지 않으니까 옛날에 이제 증여받은 공제를 뺀 금액이 돼야 되겠지만 부친한테 받은 것은 옛날에 부친이 2천 공제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부친의 증여산이 지금 다시 합산과세가 되면 그 2천만 원을 지금 다시 받은 것으로 봐야 된다. 라고 했던 기억하시죠? 아까 본문 설명할 때. 그래서 결국 이 2천은 옛날에 증여산 공제 받은 거 무시하고 지금 그냥 합쳐가지고 1억 8천 받은 걸로. 그러면 이제 단순히 문제 풀 때는 옛날에 조부에게서 받은 1,000 있고 지금 1억 8천 받은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에 조부에게서 받을 때 1,000만 원 공제했으니까 지금 1억 8천 받으면 얼마? 4천만 원만큼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1,000만 원을 뺀 4천만 원만큼이 일반 증여세 공제가 될 것이고 만약 이제 혼인과 무관하게 받았다면 이렇게 이제 공제되고 끝나겠지만 지금은 다시 혼인하면서 받은 것이니까 혼인 증여세 공제 1억까지 되겠죠. 그래서 1억 4천을 빼서 과표는 최종적으로 1억 4천이 아니라 4천이겠죠. 이렇게 계산을 해 주셔야 돼요. 그 밑에 있는 14번도 해보죠. 다음 자리를 이용하여 거주자가 합, 미성년자는 아니고 미성년자 아니니까 존속에서 받더라도 5천 23년 산출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옳은 것은 요거는 이제 과표에다 세율까지 곱한 산출세액이에요. 제일 먼저 11월 달 친형으로부터 받은 거 1,000 있는데 우리는 1,000만 원 받으면 친형 4그룹이니까 다 1,000 빼겠죠. 그럼 내야 될 세금이 없으니까 굳이 쓸 필요 없겠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어머니한테 받은 6,000 있는데 계산해보면 자, 2그룹 존속한테는 처음으로 받았으니까 5,000을 뺄 것이고 과표는 1,000 과표 1억 안 되면 10%예요. 그래서 10%인 100만 원만큼이 산출세액이 되겠죠. 이 문제는 산출세액까지 물었고 차감납부세액을 묻지는 않았으니까 세액공제를 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밑에 친조부로부터 받은 증여산 9,000 그때 모친과 친조부는 배우자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합산하지 않는 것이겠고 그 다음에 이미 2그룹에서 5천만 받았으니까 여기에서 또 받을 수는 없겠지.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가지고 요 금액이 이제 그대로 과표가 9천이 될 것이고 이 과표 9천 1억 안쪽이니까 10%를 정해서 나의 산출세액은 900만 원이 되겠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안 되죠. 뭐가 틀렸어요? 할증과세가 틀렸죠. 할증과세. 죄송해요. 요 날짜를 못 봤네. 죄송해요. 거기 보시면 날짜가 그 어머니한테 받은 거하고 친조부한테 받은 게 2월 9일 똑같은 날이네요. 잠깐 죄송해요. 착각했네. 자, 어머니 조부 또 동일한 날에 받았으면 우리는 순서대로 받았다면 순서대로 공제해야 되겠지만 동일한 날에 받았다면 한꺼번에 같이 계산해 줘야 돼요. 증여세 과세가액이 비례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죄송해요. 다시 계산할게. 자, 먼저 어머니한테 받은 거 6,000. 그 다음에 조부한테 받은 거 9,000이 있는데 같은 날 받았으면 반드시 과세가액에 비례해서 안분 공제를 해주셔야 되겠고
자, 요 6천, 9천 합치니까 1억 5천이겠죠. 그러면 이 그룹에서 받을 게 전체 5천인데 1억 5천 분의 9천은 하게 되니까 60%가 되겠죠. 60%에 해당하는 3천만 원만큼이 여기가 될 것이고, 죄송해요. 여기 6천이니까 40%에서 2천만 원만큼이 여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기는 3천만 원만큼이 이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겠죠. 해서 이제 여기가 과표가 4천, 여기가 과표가 6천 이렇게 될 것이고, 여기 모친에게서 받은 거 1억 안 되니까 10%에서 400이 될 것이고, 다시 조부에게서 받은 거 1억 안 되니까 10%에서 600이다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는데, 하나 주의할 거, 이렇게 조부에게서 받은 것은 항상 뭐 해줘야 돼? 할증과세를 해줘야 돼요. 문제에서 특별히 이제 중간 세대 부친이 사망했다는 얘기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할증과세 1.3을 해주셔야 되겠다. 하게 되면 이제 이 금액이 782 산출세액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가 이제 그 밑에 친형으로부터 받은 게 2,500 있는데, 우리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친형으로부터 사전에 받은 증여세산이 얼마? 1,000만 있었으니까 요거 합산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지금 4그룹에서 옛날에 1,000만 원 공제받은 거 있었지만 합산되는 순간 옛날에 강조받은 효과가 사라지게 되어서 지금 3,500 받은 거하고 똑같이 봐주셔야 되겠고, 그러면 1,000만 원만큼 공제가 되어 가지고 과표는 2,500, 여기에 10%에서 252 산출세액이 되겠죠. 그럼 이 세 가지 금액 400이랑 780이랑 250이랑 다 합계 하시면 되겠죠. 합계 계산을 생략할게요. 다시 이제 그 밑에 15번 맞아 보시면, 다음은 이 나무씨가 23년 10월 중에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 자료이다.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할 때 증여세 차감 납부세액을 구하시오. 자, 현재 기출 문제는 이렇게 산출세액까지만 물었었지만, 요 문제는 기출 문제는 아닌데요. 차감 납부세까지 물을 여지도 있겠다. 2차 시험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일단 이 나무씨는 미성년자 아니고 23년 8월 달에 모친으로부터 6천을 증여받아 신고기한 내에 과표 1,000과 산출세액 100만 원을 신고한 바가 있다. 자, 밑에 먼저 배우자. 자, 배우자는 간단하니까 말로 할게요. 배우자 증여일자 10월 달이고 증여성가액 6억 5천인데 오른쪽에 체납액 5천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게 일종의 부담부 증여의 채무가 될 것이고, 그러면 증여받은 자산 6억 5천에다가 채무 5천을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순수한 증여세 과세가액은 6억이 될 것이고, 그 6억 배우자 공제여서 6억 다 빼주겠죠. 그럼 과표 빵이어서 한 푼도 세금 낼 거 없을 것이고, 다시 그 밑에 이제 부친 증여일성가액 6천 있는데, 자, 우리는 지금 부친에게 받았고, 그리고 위에 23년 8월 달에 모친에게서 또 6천 받은 게 있었으니까 그 사전증여재산 6천을 합산해 줘야 될 것이고, 그때 비록 옛날에 모친에게서 증여받으면서 증여재산 공제 받은 게 있지만 이게 다시 합산과세가 되는 순간 옛날의 공제 효과는 사라진다라고 했죠. 그럼 이제 새로이 공제를 받게 될 것이고 1억 2천이니까 5천까지 공제가 되겠죠. 하게 되면 과표가 7천, 7천의 세율 하게 되면 산출세액인데, 이 문제는 차감 납부세까지 물었으니까 다시 뭐까지 빼줘야 돼? 기납부세액 공제와 신고세액 공제까지도 빼줘야 되겠다. 먼저 그때 기납부세액 공제를 뺄 때는 당초 증여세 산출세액을 빼요, 납부세액을 빼요? 산출세액을 뺀다. 그래서 당초에 모친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100만 원이다 라고 주어져 있었죠. 그래서 그 100만 원을 빼고, 그럼 나머지 이제 신고 납부할 세액이 600인데 이 문제에서는 신고 기한 내에 이제 신고한다 라고 했으니까 신고세액 공제 600의 3%인 18만 원인가? 18만 원 만큼을 빼줘야 되겠죠. 600에서 18만 원 빼니까 582만 원만큼이 최종적인 차감 납부세액이 되겠죠. 자, 계산 문제는 이렇게 준비하고요. 앞에 안 푼 말푼제를 마저 좀 더 풀어보죠. 6번 문제를 가보시면, 자, 6번 비과세 과세가액 불산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에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맞죠? 항상 국가에게서 받은 거 그거 과세 뿌리면 줬다가 국가가 뺏는 결과 될 거니까 비과세였고. 두 번째, 항시 치료를 이용하는 중증 환자인 장애인을 수익자라는 보험의 보험금은 전액 비과세한다는 틀렸죠. 얼마까지? 4천만 원. 그래서 장애인 보험금은 4천.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자액신탁, 타액신탁의 이익 같은 경우에는 5억. 세 번째, 국가, 지자체가 증여받은 재산도 증여세 안 물리죠. 그래서 국가 등뿐만 아니라 공공단체가 받은 것도 안 물리고. 네 번째, 설립 근거 법령의 변경으로 비영리법인이 해산되어서 해당 재산과 권리 의무를 다른 비영리법인이 승계했을 때 먼저 소멸하는 비영리법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안 내고 자녀세가액 승계받은 다른 비영리법인 증여세 안 물린다라고 있었죠. 다섯 번째, 공익신탁으로서 오른쪽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과세가액 불산입 맞고요. 넘겨서 7번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에 갑이 특수 없는 을로부터 채무 인수를 조건으로 증여받은 경우 채무도 넘겨받고 증여도 받으면 이게 바로 부담부 증여고 이러한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맞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우리 이제 3교시 증여 추정 파트에서 공부할 내용이에요. 요거는 이제 생략 나중에 여러분 해보시고. 동그라미 3번 갑이 조부로부터 주택과 상가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후 그중 주택을 수증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시점에 반환했다. 요거 증여 후 반환이죠. 그러면 항상 포인트는 이 반환이 몇 번 시점이냐가 중요한 것인데 언제냐면 수증일로부터 2개월이잖아요. 그러면 아직 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죠. 우리 증여세의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은 아무것도 과세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주택은 과세하지 않고 상가 부분만 증여세 납세 의무를 진다. 맞고. 네 번째, 갑이 부친의 사망 후에 상속재산에 등기 전에 다른 공동상속인과 상속재산을 협의 분할하여 법정 지분을 초과해서 취득한 재산가액 상속으로 볼 거냐 증여로 볼 거냐 있어가지고 아까 앞에 했던 관점 최초 분할이냐 재분할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얘는 최초예요 재분할이에요? 최초다 최초. 왜? 상속재산에 등기 전에 우리가 상속재산이 이제 상속인들 사이에 등기가 되었다는 것은 1차 분할이 이루어졌다는 뜻인데 등기가 되기 전이라는 것은 아직 이제 1차 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이제 협의 분할한 것은 최초 협의 분할인 것이겠다. 이러한 최초 협의 분할일 때는 항상 증여를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증여재산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는 맞는 표현인 것이겠죠. 동그라미 이제 5번은 앞에서 했으니까 생략하고요. 그 밑에 이제 8번 숙제로 낼 테니까 한번 해보시되 동그라미 1번만 잠깐 같이 해볼게요. 당해 증여의 1년 전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건물의 합계액이 800만 원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는 틀렸죠. 우리가 사전증여예산 합산과세는 10년 동일인 1000만 원을 주의하셔야 돼. 지금 이제 1년 전이어서 10년 충족했고 동일인 충족했지만 1000만 원을 충족하지 못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9번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가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합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만 일정하는 증여재산가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다음 중 합산 배제 증여재산이 아닌 것은 자 우리가 합산 배제라든지 연대 납세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증여자가 명백히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있었죠. 먼저 동그라미 1번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은 이 아들이 집 샀는데 아들이 집 산 돈이 아버지한테 받은 건지 할아버지한테 받은 건지 우리는 알아 몰라? 모르니까 증여자가 없는 경우 연대 의무도 없고 합산과세도 배제. 동그라미 2번에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의제는 지한테 증여한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합산하거나 연대 의무가 존재하지는 않는다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합병에 따른 상장의 이익의 증여 그 옆에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도 이것도 역시 타인의 도움으로 나의 재산이 급증한 것이지 다른 자의 재산이 나한테 이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증여자가 없는 경우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들 합산 배제 증여 합산 배제 대상이고 연대 의무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 금전 무상 대부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증여자가 명백히 존재해요.
아버지한테 돈 빌렸는데 아버지한테 이자를 적게 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아버지가 증여자의 개념인 것이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5번이 답이 될 것이고, 오른쪽에 11번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에 상속 개시 후 상속 재산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채권자 대의권 행사에 의해서 공동 상속인들의 법정 상분대로 등기가 되었다. 자, 그러면 1차로 이제 등기가 되었으니까 1차 분할은 된 건데, 이게 상속인들 사이에 합의된 거예요? 어쩔 수 없었던 거예요. 어쩔 수 없던 것이겠죠. 그렇게 등기된 재산을 상속인 사이에 협의 분할에 따라 재분할했으면, 이 재분할이 원래는 재분할은 증여세를 물리는 사건이라 했잖아요.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 물리지 않는 것이고, 이게 바로 정당한 사유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런 경우에는 밑에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자산은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포함 안 하는 것이죠. 증여로 과세하지 않는 케이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번이 틀렸고, 동그라미 2번. 요것도 이제 쭉 요거 읽어보시면 첫 번째 끝에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된 후, 그러니까 1차 분할된 거예요. 그때 이제 상속세 과표 신고 기한 이내에 재분할을 했대요. 우리는 아무리 재분할하면 원칙이 증여세를 물리는 거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지금처럼 상속세 신고 기한 이내에 재분할하면 증여로 안 본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증여예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는 맞는 표현이겠고, 동그라미 3번은 앞에서 여러 번 했으니까 생략 여러분 해보시고, 동그라미 4번 수증자가 증여받은 현금을 당사자 합의에 따라서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했다.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증여했다가 반환한 증여 후 반환의 사건인데, 이거 신고기한 이내에 1번 시점에 반환을 했으니까 둘 다 증여 아니야? 아니라는 것이죠. 금전이잖아요. 금전이 아닌 실무자산일 때는 특례 규정이 적용되겠지만, 금전인 경우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에 이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무조건 증여로 봐요. 그래서 당초 증여, 반환 전부 다 증여가 과세가 된다. 맞는 얘기고, 동그라미 5번에 수증자가 증여받은 토지를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서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이때는 이제 둘 다 과세하지 않는 거 아시겠죠? 그때 오른쪽에 반환하기 전에 증여세 과표와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반환하기 전에 결정이 미리 났다면, 납기 전 징수 사유 등이 있어가지고 그렇다면 증여로 과세가 되겠지만, 이러한 결정 미리 된 거 없이 일반적인 경우라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한다. 맞고요. 그 밑에 12번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에 증여세는 수증자가 납세 의무를 지며, 수증자가 못 내면 누가 내야 돼? 증여자가 내는 거 좋은데 항상은 틀렸죠. 증여자가 이제 항상 내는 것은 아니고 증여자에게 연대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도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증여자에게 연대 의무 부여하지 않는 거, 아까 했던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라든지, 그 다음에 증여 추정이라든지, 재산 취득자의 증여 추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니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항상이 틀렸다. 예외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에 영리법인도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틀렸죠. 영리법인은 법인세이지 증여세는 아닌 것이죠. 동그라미 3번은 생략 여러분 해보시고, 동그라미 4번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 수증자를 기준으로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 그래서 옛날에 증여자산 공제받은 금액, 그리고 지금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해서 옛날 거 지금 거 합친 금액이 6억을 초과한다. 그러면 합쳐서 우리는 얼마까지만? 6억까지만 하고, 6억 초과하는 분은 공제가 안 되는 것이죠. 맞고요. 동그라미 5번 생략 여러분 해보세요. 자, 이제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자, 이제는 이제 징수유예 보도록 할게요. 어제 우리 상속세에 있었던 징수유예와 유사하게 증여세의 징수유예가 있는데요. 기본 개념은 똑같은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그 차이만 기억하시면 돼. 어제 우리 상속세에서 징수유예가 되는 종류의 자산은 몇 가지? 3가지. 국가지정문화재, 일반문화재, 그리고 박물관 자료였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제 여기 증여세에서는 뭐 만든다? 박물관 자료 등만 되지 국가지정문화재와 일반문화자료는 징수유예가 안 된다는 거 차이 있으니까 꼭 좀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가 이제 세액공제.
먼저 기납부세액공제 어제 했던 증여세액공제와 똑같고 앞에 문제에도 풀었던 것처럼 핵심은 반드시 사전증여분에 대한 납부세액이 아닌 산출세액을 뺀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어제 이제 우리 상속세에서도 제척기간 만료로 증여세 부과 안 되면 증여세액 공제 없었던 거 있었죠. 여기도 똑같이 있어요. 외국납부세액 공제 상세하고 똑같으니까 설명 생략할게요. 신고세액 공제 증여 어제 했던 상세하고 똑같으니까 설명 생략할게요. 자, 이제는 절차. 우리 기본적으로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해야 되냐면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부터 3개월. 자, 비교할 거 상세는 6개월, 증여세는 3개월, 6개월, 3개월 구분해서 암기하시고, 밑에 이제 신고기한은 뭐 요거 1차 시험에 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납부. 어제 했던 상수와 마찬가지로 증여세도 정부부가제도 세목인 것은 똑같지만 신고기한 신고하면서 납부까지도 바로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뭐 납부 똑같고요. 다만 요 밑에 이제 차이점은 주의한데, 우리 상수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낼 금액이 크다 보니까 뭔가 좀 나누어 내거나 다른 방식으로 내거나 하는 특례 제도가 몇 가지 있었죠. 어제 했던 기억해 보면 먼저 분납은 모든 세금에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근데 상수세는 그 말고도 연부연납, 물납, 문화재의 물납, 그리고 가업 상속재산에 대한 납부 유예의 선택, 이런 것들이 더 있었죠. 근데 이제 여기 증여세는 어떻게 될 거냐? 먼저 분납 똑같이 있어요. 연부연납 있기는 있는데 조금 달라요. 어제 했던 상수의 연부연납 기간은 몇 년? 일반적인 경우에는 10년, 최대 10년. 다만 이제 가업 상속재산 등이 있으면 20년이거나 아니면 10년 거치 10년. 그런데 증여세는 무조건 5년이에요. 무조건 5년. 구분해서 암기해 줘야 돼요. 중요해요. 말 문제 잘 나온다. 그다음에 이제 물납과 관련해서 물납은 없어요. 우리 물납은 어디에만 있다고? 상속세하고 재산세에만 있지. 증여세는 물납 없어요. 그다음에 납부유예 없어요. 어제 납부유예, 상속세에서의 납부유예 올해 신설되었으니까 기억해야 된다 했죠. 그 납부유예는 무슨 자산에 대해서? 가업 상속재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증여세는 가업 상속재산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가업 상속재산에 대한 납부유예라는 개념도 없다. 비교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 우리 어제 했던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몇 개월? 9개월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지만 증여세는 신고기한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한다는 거 비교. 그래서 요 동네는 상속세하고 비교해서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제는 이제 그다음 변칙적 증여거래를 볼게요. 자, 변칙적 증여거래는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미 법인세에서 배웠던 불공정 자본거래예요. 앞에서 소개했던 것처럼 옛날에는 세법이 민법상의 증여만 과세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편법적인 증여를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세법에서는 이렇게 편법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이거 우리 앞으로는 과세할 거야 라고 이제 구체적인 사례로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바로 1번부터 12번까지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 규정을 만들고 왔더니 이제 납세 의무자들은, 재벌들은 이러한 사례에 해당하는 짓은 해야 해? 안 하고 이와 유사한 다른 짓을 하는 거예요. 아까 했던 대표적으로 이렇게 비상장 주식이 직상장되거나 우회 상장될 때 과세한다 했으니까 이제는 비상장 주식 가지고 장난치는 게 아니라 뭘로? 토지라든지 다른 걸로 장난치는 것이겠죠. 그래서 만든 게 이제 15번. 우리 주식 가지고 가치 급증하면 이걸로 과세하지만 주식 이외의 자산이 급증하면 이걸로 과세하겠다로 이제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1번부터 12번까지가 이제 구체적인 사례 규정인 것이고, 밑에 있는 13번, 14번, 15번이 포괄주의 개념적인 규정인 거예요. 그래서 특정 사례가 아니라 그냥 특정 개념을 만든 것이다. 마치 법인세에서 매출액은 입금이다는 특정 사례고 순자산의 증가액은 입금이라는 건 개념인 거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밑에 있는 13, 14, 15가 개념의 이제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 그것도 사례 하나 더 예를 들면 우리 여기 아들이 아버지에게 건물을 임차하고 임차료를 줘야 되는데 적게 주더래요. 부동산 무상 사용의 이익 증여세 과세하고, 아버지한테 돈 빌리고 이자를 적게 주면 그것도 증여세를 과세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부동산과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규정이 있는데 다른 건 규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계장치를 임차하고 임대료 안 주면 증여세 과세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13번의 보편적 규정, 일반적 규정으로 과세하는 것이다. 여기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수험생 목적에서 중요한 건 구체적 규정일까, 개념적 규정일까? 구체적 규정이 중요한 거예요. 실무에서는 이것들도 이제 중요성을 가질 수가 있겠지만 시험 목적으로는 항상 시험에는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가 될 것이기 때문에 13번, 14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다만 이제 15번만큼은 개념적 규정이더라도 얘는 말 문제로 가끔 나오니까 알고 계시고 나머지 이제 1번부터 12번까지의 구체적인 규정인데요. 이것들까지 뭐 세세히 1차 시험에 다 공부하기엔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이것들 중에서는 제가 강조하는 것들은 계산까지 준비하시고 특별히 이제 강조하지 않는 것들은 계산 문제 풀지 않는 것들은 그냥 말 개념만 단순히 알아주셔도 좋을 것 같다. 자, 한번 해볼게요. 제일 먼저가 이제 신탁 이익의 증여인데 이건 어제 이제 상속세 할 때도 한번 소개했었죠. 자, 아버지 갑이 자신의 건물을 신탁을 했고 그 신탁의 이익의 60%는 아버지 갑이 받지만 40%는 친구 A가 받아가도록 했어요. 그럼 친구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신탁 이익을 40% 먹어가니까 아버지가 친구에게 그 40%의 권리를 증여한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게 바로 요거다. 그래서 위탁자가 타인을 신탁의 이익의 전부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수익자로 지정하면 그 이제 그 수익자가 받을 이익에 해당하는 권리가액만큼 증여로 보는 거예요. 그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 근데 이제 상수하고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 A가 40%치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되었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아버지 갑이 사망을 했다. 아버지 갑이 사망을 하면 다시 아버지 갑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 재산으로 과세를 하되 100% 다해요? 아니지. 이제 아들이 받아갈 수 있는 금액은 아버지가 받을 권리 60%만큼이니까 60%만 상속재산이 들어가고 이미 친구 A에게 증여로 과세가 된 40%는 상속재산이 안 들어간다가 어제 배웠던 규정인 것이다. 연결되시겠어요? 그래서 상속세에서의 이제 신탁재산 규정하고 연결해서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보험금의 증여도 역시 어제 배웠던 상수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어제 배웠던 이제 보험금 이런 것이었죠. 아버지가 사망을 해가지고 보험금이 나왔고 그 보험금을 아들이 이제 받아간 거예요. 그때 아들이 아버지 보험계약에 보험금 받았으니까 항상 상속이야? 그건 아니다 했죠. 반드시 그 보험료를 누가 냈었어야 돼? 아버지가 냈었어야지만 아들이 공짜로 받는 것이라 상속세를 낸다 했지. 기억하시죠? 근데 만약 그 보험료를 60%는 아버지가 냈고 40%는 아들이 냈으면 40%만큼은 지가 냈던 걸 지가 받으니까 상속세 안 물렸던 것처럼 안 물리고 아버지가 내고 아들이 받은 60%만 과세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해되시죠? 와 마찬가지로 증여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이제 아버지가 사망해서 아들이 보험금 받은 건 아니고 그냥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계약한 사건 등에 따라서 아들이 보험금 받은 거예요. 여기가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 계약에 보험을 받았으니까 무조건 증여야? 아니죠. 아버지가 60% 냈고 아들이 40% 냈다면 증여로 보는 것은 60%만큼이지 40%는 아닌 거예요. 그거를 표현하는 문장인 것이다. 그래서 아들이 받는데 아들이 수령인인 아들이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료의 비율만큼만 증여인 거예요. 아들이 내고 아들이 받았으면 아니야.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동시에 이제 동그라미 3번은 뭐냐면 만약 그때 그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보면 상속세를 과세하지 증여세를 또 물리는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망으로 보험금 받으면 상속세가 과세가 되고 사망 아닌 사유로 보험금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가 된다. 뭐 그 정도의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되겠다. 그 다음 세 번째, 이거는 뭐 당연 상식. 아들 빚을 어머니가 대신 갚아줬으면 그 아들 입장에서는 채무 면제에 따른 이익이 있겠지. 그건 뭐 중요하다는 뭐 상식. 다만 이제 연결해서 할 것은 이러한 채무 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망가진 아들을 도와주는 개념일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이 납부할 능력이 없으면 증여자인 어머니가 대신 내야 돼. 연대납세에 묻는 게 아니라 아예 면제된다라고 했었죠. 뭐 그거 연결해서 좀 기억하시고. 네 번째, 얘는 매우 중요해요. 1차든 2차든 굉장히 중요한 개념. 우리가 이제 자산을 매매하는데 시가와 다르게 거래를 하면 누군가는 이익을 얻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겠죠. 증여세는 이익을 얻은 자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시가와 다르게 거래해서 이익을 본 놈. 자, 매입이라면 저가 매입이고 양도라면 고가 양도겠지. 그래서 저가 매입과 고가 양도를 통해서 이익을 본 자는
그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된다라는 규정인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때 이제 거래 상대방이 특수냐 특수가 아니냐에 따라서 과세가 되는 금액이 좀 달라지는데, 그때 이제 주의할 거. 특수일 때는 정당한 사유 여부를 따지지 않지만 특수가 아닐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해요. 그때 정당한 사유가 이제 없다는 건 이런 거예요. 현재 A라는 자, 갑의 친구인데 이 A라는 자가 내일 당장 1억을 막아야 된대요. 1억 없으면은, 현금 1억 없으면 부도가 나서 망할 위기에 처해 있고, 그때 A는 자신의 땅 10억짜리가 있는데 이게 안 팔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친구인 갑에게 갔어요. 야, 나 내일 막아야 되니까 10억짜리 땅 너한테 1억에 팔게.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이제 갑 입장에서는 10억짜리를 1억에 사니까 9억이나 싸게 산 것이고 막대한 이익을 챙겼으니까 증여세에 물릴 거냐? 그렇진 않다. 이번에 상대방 A가 10억짜리를 1억에 싸게 판 건 걔가 부도를 막기 위해서 싸게 판 거잖아요. 그러면 양도자의 저가 양도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우리는 증여세를 안 물리는 거예요. 갑이 얻은 이익에 대해서. 하지만 그게 A가 아버지고 A가 아들이고 갑이 다시 갑이 이제 아들, A가 아버지고 갑이 아들이래요. 그때 아버지 사업체의 부도를 막기 위해서 아들에게 싸게 팔면 그때는 부도 많고 뭐고 따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조건 증여세 물리는 것이다. 정당한 사유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개념은 사실 이미 배웠던 법인세, 부당행위 부인과 의제기 부인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부당행위 부인일 때는 특수와 거래에서 손해본 거고 정당한 사유를 따지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의제기부할 때의 법문구는 사실은 이렇게 돼 있어요. 특수관계인 이외의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산을 정상가액과 다르게 거래하면 의제기부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특수 아닌 자일 때는 꼭 정당한 사유 없이 손해봐야만 의제기부로 제재했던 것이고, 증여세에서도 모두 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편법적인 증여 파트에서 보시면 특수와의 거래만 제재할 거냐, 특수 아닌 자와의 거래도 제재할 거냐 굉장히 중요해요. 현재 여기 저가양수, 고가양도는 특수 아닌 자에도 제재를 하는데, 그때 특수 아닌 자일 때는 꼭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만 제재한다는 거, 그 문구가 항상 다른 파트에도 들어가요. 참고하시고.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첫 번째, 현저할 때만 제재해요. 그때 현저하다는 특수일 때는 거래가와 시가의 차이가 내가 얻은 이익일 것이고, 그 이익이 시가의 30%하고 3억 두 개 중에 작은 금액 이상이 돼줘야 되고, 그렇게 되면 과세하는 금액은 그 이익 얻은 금액에다가 반드시 기준금액을 빼요. 이익을 그대로 다 과세하는 거 아니라는 거. 기준금액을 빼줘야만 문투효과가 제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마치 어제 우리 추정상속재산가격 할 때 기준금액이 얼마였어요? 처분가액의 20%하고 2억 두 개 중인 작은 금액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를 뺐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시가의 30%하고 3억 두 개 중인 작은 금액을 빼요. 어제는 20% 2억, 여기는 30% 3억 뺀다는 거. 그에 반해서 이제 특수가 없을 때는 현저한 요건이 시가의 30% 하나만 있어요. 30%. 그리고 이제 과세하는 금액도 30% 기준금액을 빼는 게 아니라 절대값으로 3억을 빼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특수가 아닐 때는 과세가 되려면 그 이익이 30%도 넘어야 되고, 그래야 현저한 촉하죠. 그리고 30% 넘을 뿐만 아니라 뭐까지도 3억도 넘어야만 과세가 되는 것이다. 되시겠어요? 자, 이거 한번 사례로 연습을 해보죠. 자, 뒤에 문제 어디로 가시냐면 20번 한번 가보세요. (20번) 거주자갑의 23년 비상장 주식 양수 및 양도 자료이다. 23년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으로 옳은 것은. 첫 번째, 23년 2월달 어머니로부터, 자, 어머니 특수라는 뜻이에요. 시가 5억의 주식을 3억에 양수했다. 자, 그러면 볼게요. 우리가 이제 시가 5억인데 3억에 샀으니까 2억만큼 이익을 얻은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제 이 2억에 대해서 구해줘야 되는 것이다. 현저한 이익 요건. 시가 3억에 30%인 9천하고, 그리고 절대값인 3억하고 두 개 중에 작은 금액이니까 9천이죠. 그 9천만 원 이상이니까 우리는 현저한 걸로 보아 증여로 과세하는 거예요. 다만
현저하다고 다 과세하는 것은 아니고 이익 얻은 2억에다가 기준금액인 9천을 뺀 1억 1천만 과세를 한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 다음 죄송해요. 시가가 5억이었네. 여기 시가가 5억, 매입가액이 3억이었죠. 5억에 30%에서 1억 5천이 기준금액이고 우린 그 1억 5천을 빼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 5천이 과세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3월 달에 친구, 특수는 아니래요. 특수 아닌 자한테 시가 7억의 주식을 정당한 사유 없이 5억에 양수했다. 자, 얘는 과세되지 않을 것이다. 첫 번째, 현저해야 될 것인데 그때는 시가 7억에 30%니까 얼마예요? 2억 1천이죠. 근데 내가 이익 얻은 금액이 2억밖에 안 되잖아요. 싸게 산 게. 그럼 일단 이제 그걸로만 봤어도 현저하지도 않아도 과세가 안 될 것이고. 또한 절대값으로도 3억보다 넘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30%도 안 넘고 3억도 안 넘기 때문에 과세가 없겠고. 그리고 3번 5월달 할아버지에게 시가 2억짜리 주식을 4억에 팔았다. 그럼 지금 비싸게 판 것이겠죠. 그럼 아까와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거래가하고 시가 2억짜리를 4억에 팔았으니까 나는 2억을 벌었고, 그리고 이제 그 2억이 현저한지를 봐야 되겠죠. 미니멈 시가가 2억이었죠. 시가 2억에 30%인 6천과 그리고 절대값 3억 두 개 중에 작은 것이어서 6천만 원이 기준금액이 될 것이고 그 6천만 원이 이렇게 쓰죠. 그 6천만 원이 요 금액이 더 크죠. 그렇게 되면 이제 현저하고 최종적으로 과세할 금액은 2억에다가 6천을 뺀 1억 4천이 과세가 될 금액이다. 네 번째. 비상장 주식의 시가는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한 금액이고 양수 대가를 지급하고 그 다음에 양도 대가를 지급하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된다. 자, 이게 뭔 뜻이냐면 조금 이따가 이제 증여 추정 파트에서 배울 것인데 지금 보시면 거래가 어머니, 할아버지와 같은 직계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하고 매매를 하게 되면 우리는 증여 추정이라는 걸 적용해요. 근데 이렇게 실제 거래가액이 주고받은 게 명백히 확인되면 증여 추정을 적용하지 않거든요. 증여 추정을 하지 않는다는 건 실제 매매 거래가 있었다. 그래서 실제 매매 거래로 인한 이익을 과세한다. 이 개념인 것이다. 여기까지 일단 되시겠죠? 자, 그때 주의할 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살짝 소개를 해보면 금방 했던 이 규정 있잖아요. 이 규정. 이 규정은 우리가 이미 배웠던 뭐하고 좀 연결이 될까? 여러분들 예전에 양도소득세 할 때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나의 부동산을 누군가에게 고가에 양도해요. 누군가에게 고가에 양도하면 고가 양도로 얻은 이익 있죠. 그 고가 양도로 인한 이익도 전부 다 양도세를 과세해? 그렇지는 않고 상대방이 특수관계법인일 때는 양도가액을 어디까지? 시가까지만 하고 시가 초과로 더 받은 금액은 뭘 물린다? 소득세를 과세해요. 그래서 뭐 근로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과세한다고 배웠고, 근데 그에 반해서 상대방이 특수관계법인 아닌 경우에는 고가 양도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 뭘 물린다? 증여세를 물려요. 증여세. 그 증여세가 바로 요 개념인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양도소득세에서 배웠던 고가 양도로 인한 양도가액 계산에 연결되는 개념이고, 그럼 이거 한번 해보죠. 예를 들어서 지금 금방 시가 2억짜리인데 4억에 팔았잖아요. 근데 우리 비상장 주식의 처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될 것이고, 그때 양도소득세법상 양도가액은 얼마로 봐야 될까? 2억짜리를 4억에 팔았고 일단 양도를 4억에 했으니까 4억 다 양도가액이에요. 그러면 나는 4억이 비싸게 팔아가지고 이렇게 1억 4천도 증여세를 내고 4억도 양도세를 내면 실제로 받은 거 4억인데 5억 4천이나 과세가 되잖아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는 양도가액에다가 증여세 과세가 된 금액은 뺀 나머지 2억 6천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문제를 우리 양도소득세 할 때 풀었어요. 그때 양도소득세 할 때는 이 1억 4천이라는 계산을 문제에 줬어요. 양도하면서 이것만큼 과세가 되었다 해서 이제 요거 그냥 이제 빼기끔 했지만 2차 시험 문제면 이것도 여러분들이 계산하고 그 다음에 요것도 여러분들이 계산하도록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개념이라는 거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겠다.
아주 2차 가면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이제는 다시 본문으로 들어와서 적용 배제에서 있는데 먼저 동그라미 2번 하나 읽을게요. 우리 상장 주식 있죠. 상장 주식으로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과세관청 입장은 상장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거래하면 다수의 참여자하고 경쟁 관계에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때 이루어진 거래가액은 항상 정상적인 거래가액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 매매가 됐을 때는 이러한 저가 양수, 고가 양도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다만 가로 열고 시간의 시장에서 매매된 것은 과세가 될 여지가 있는데 우리 주식시장은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한 3시 반까지 열려요. 그럼 3시 반이 끝나고 나면 주식이 무조건 매매가 안 되느냐? 그렇지는 않고 3시 반부터 6시까지는 시간 외의 시장이라고 열리긴 열려요. 근데 그때는 참여하는 사람이 굉장히 소수고 그리고 특정 시간마다 시간마다 이제 30분마다 체결이 되기 때문에 참여자가 별로 없어요. 그럼 소수의 참여자이기 때문에 뭔가 짜고 치는 고수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내에서 거래한 것만 우리는 문제 없는 것으로 보지 시간 외에서 거래한 것은 항상 문제가 있는 거래로 보니까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거 상식으로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 아직까지 출제된 바는 없는데요. 언젠가는 한번 뭐 간단한 말 문제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떤 개념인지 살짝 소개를 할게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 기본적으로 이제 법인하고 개인하고 거래를 할 때 이 시가를 바라보는 규정이 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규정이다. 대표적으로 상장 주식 그런데 동그라미 2번은 상장 주식을 주식시장 내에서 거래한 거고 동그라미 3번은 상장 주식시장 외에서 거래할 때를 규정한 것이다. 우리 그때 그 상장 주식의 시가를 얼마로 볼 거냐와 관련해서 우리 상교시에서 보이겠지만 상증세법은 상장 주식의 시가를 기준일 전 2개월, 후 2개월, 총 4개월 종가 평균을 시가로 봐요.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법인세 있잖아요. 이미 배웠던 법인세는 상장 주식의 시가 장외에서 거래하면 뭘로 본다? 그 거래한 날의 종가로 봐요. 2개월 전후 2개월 4개월의 종가 평균이냐 거래일의 종가냐는 당연히 시가가 다르겠지. 그래서 상증세법상 시가는 500원이고 법인세법상 시가는 200원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죠. 근데 이번에 A법인이 갑이라는 특수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장 주식을 주식시장에서 파는 게 아니라 장외에서 팔아요. 그때 얘가 특수와 거래하니까 부당행위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A법인은 법인세법이 규정되니까 법인세법 시가대로 거래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현재 법인세법 시가가 200원이면 얘는 200원만 팔면 되니까 200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A법인은 법인세법상 시가로 거래했으니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는 아니겠지. 근데 문제는 얘예요. 자, 이 갑은 개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개인이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상증세법상 시가가 적용될 것이고 상증세법상 시가는 500원이라면 얘는 시가 500원짜리를 200원에 싸니까 엄청나게 싸게 산 것이겠죠. 그럼 금방 했던 저가 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가 될 여지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 판 놈은 시가에 팔았는데 산 놈이 싸게 샀다는 개념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법 입장은 판 놈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해서 부당행위를 적용하지 않으면 산 놈도 무조건 문제 없는 것으로 봐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증여세를 물리지 마라가 바로 이 규정인 것이다. 그래서 읽어보면 어떤 재산을 매매할 때 그 거래가액이 법인세법상 시가에 해당해서 양도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세법상 시가로 했으니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고 이 양도한 자가 개인인 경우 있죠. 양도한 자가 개인이면 우리가 이제 개인 대주주이면 상장 주식 팔았을 때 양도소득이 과세가 되겠지. 그때도 양도소득세법상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으면 역시 받은 놈도 과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특수와 거래했을 때 산 놈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지라도 판 놈이 부당행위가 적용되지 않으면 산 놈도 문제 삼지 않는다. 뭐 그 정도의 상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제는 그다음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예를 들어 보면 저기 아버지의 이제 토지, 뭐 아버지의 건물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그 아버지의 토지와 건물, 부동산을 사용한다면 당연히 적정한 임차료를 지불해야 되겠죠. 근데 이 아들이 한 푼도 임차료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입장에서는 임차료 안 주는 것만큼 이익이겠죠. 그 이익을 증여세로 과세하는데 그 이익의 계산 방법이 좀 특이해요. 우리 세법의 입장은 이렇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되면 무조건 5년은 무조건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5년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가져하고, 그러면 매년 줘야 될 임차료를 안 주니까 5년간의 이익이 있겠죠. 그 5년간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땡겨서 구한다. 그렇게 이제 구한 금액, 실제로 이제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매년 이익은 이제 어떻게 보는지 좀 이따 이제 별 것이고, 그렇게 구한 매년 이익을 10% 현재 가치로 땡겨서 계산해요. 1차 시험에 이거 뭐 현재 가치 계산하도록 나오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은 5년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해서 구하되, 그 구한 금액이 반드시 얼마? 1억 이상이 돼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억 이상. 그럴 때 이제 과세를 해요. 그리고 이제 매년의 이익은 어떻게 구하냐면 부동산 시가의 2%가 매년 줘야 될 임차료인 것을 본다. 그래서 시가가 만약에 10억이었다. 시가가 10억. 시가가 100억이었다면 100억에 2% 때리면 2억이죠. 그럼 매년 2억씩 안 준 거니까 5년간 총 얼마 안 준 거예요? 10억 안 준 거죠. 그 5년간 안 준 10억의 현재 가치를 구한다. 이해되시겠죠? 그렇게 구한 금액이 1억 원 이상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죠? 자, 그때 뭐 요 동네는 아직 1차 시험에 계산 문제를 안 나왔는데 나온다면 뭐 아주 심플하게 나올 거예요. 요 부동산 시가 아까처럼 뭐 100억이라고 주고 여러분들이 2% 기억하고 계시면 1년에 2억인 거 아시겠고, 그리고 5년 10%의 연금 현가 계수가 얼마 한 주어질 거예요. 그거 곱해서 뭐 쉽게 계산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말 문제예요. 첫 번째, 타인의 부동산에서요. 항상 요 동네 공부할 때는 특수 거래만 제재할 건지 특수 아닌자와의 거래도 제재할 건지가 중요한데, 타인이라고 표현했으면 어떤 뜻이다? 특수 아닌자와 거래해서 얻은 이익도 제재한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마지막에 특수 아닐 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만 이제 과세하는 거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특수 아닌자와의 부동산의 거래도 과세하고, 다만 갈로 열고 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라고 해서요. 어떤 주택이 있는데 이 주택이 아버지 주택이고 아들이 이 주택에 함께 살면 아들이 아버지에게 임차료 내야 돼? 그런 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제 주택을 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거, 우리나라 정서상. 그래서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무상 사용함에 따라 얻은 이익이 1억 이상이면 과세하는 것인데요. 그때 주의할 게 별표이에요. 한번 이 금액을 계산할 때는 무조건 몇 년간? 5년치 하는 거예요. 5년치. 그래서 만약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을 20년간 무상 사용했으면 증여세 몇 번 내야 돼? 4번 내야 돼요. 처음 무상 사용하는 시점에 5년치 한번 바로 다 내고, 다시 5년이 끝나고 나면 다시 또 5년을 무상 사용하는 것도 또 한 번 내고, 이렇게 해서 20년이면 총 4번의 증여세를 내야 되는 것이다. 5년 단위로. 이해되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이런 경우 있겠죠. 자, 아들이 처음에는 아버지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5년치의 증여세를 한번 냈는데 3년쯤 될 때까지는 아버지하고 아들이 사이에서 문제가 없었지만 이 아버지가 열받은 거야. 그래서 야, 너 아들 내 부동산 이제는 무상 사용하지 마. 처분해버릴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시점에 처분해버린 거야. 그럼 아들은 총 5년 중에 3년만 무상 사용했고 나머지 2년은 무상 사용을 못했잖아요. 그랬는데도 이미 5년치에 대한 세금을 다 냈으니까 세금 더 낸 거겠죠. 억울하겠지. 그럼 어떻게? 더 낸 세금 돌려달라는 경정청구를 하면 되고, 이때의 경정청구도 역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인 거 아시겠죠? 처음에 증여세 낼 때는 몰랐던 사유인데 나중에 새로운 사유가 밝혀져서 처음에 냈던 세금이 더 냈다는 것이 밝혀지는 케이스잖아요. 그러면 이러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서브노트 43쪽으로 갈게요. 서브노트 43쪽 폈어요. 거기 보시면 우리 이제 증여세에서 후발적 경정 청구 사유가 한 3가지 있는데 앞에 2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요거다. 요거 부동산 무상 사용 이익 증여세 5년치가 미리 냈는데 그 부동산을 5년이 되기 전에 아들이 상속받거나 증여받거나 혹은 아버지가 팔아가지고 더 이상 무상 사용이 아니게 된 경우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에 경정 청구할 수 있어요. 비교할 건 어제 배웠던 상속세는 몇 개월? 6개월. 근데 증여세는 3개월이라는 걸 비교해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겠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는 다시 이제 6번. 금전 무상 대출로 인한 이익의 증여. 뭐 얘는 뭐 간단하니까 말로 할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10억을 빌렸어요. 그럼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자를 줘야 되겠지. 그때 이제 적정 이자율, 시가 이자율이 10%래. 그럼 10억에 10%인 1억의 이자를 줘야 되는데 1,000만 원밖에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럼 차이 나는 9천만 원만큼이 증여로 보겠다라는 그런 뜻이다. 자, 그때 문장을 읽어보면 첫 번째, 출발이 타인이죠. 특수가 아니에요. 그래서 금방 했던 부동산의 무상사용이든 금전 무상대부든 특수와의 거래든 특수 아닌 자와의 거래든 다 제재하는 대상이라는 거 중요해요.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 무상이나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대출받은 날에 금액이 1,000만 원. 아까 우리 부동산은 5년 사용한 것으로 가정하고 5년치 현재 가치 땡긴 게 1억 이상이었지만 얘는 1년 단위로 거래한 걸로 봐요. 그래서 1년치의 이자 적게 준 금액이 얼마? 1,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 한다는 거, 현저한 금액 요건이 다르다는 거 주의하시고, 구체적인 이제 산식은 빌린 돈에다가 적정 이자율, 시가 이자율이겠죠. 이게 이제 줘야 될 금액이고 실제로 준 금액과의 차이만큼이 증여성가이고 요게 1,000만 원 이상이 돼줘야 되겠죠. 그때 적정 이자율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원칙은 당좌 대출 이자율이에요. 원칙은 당좌 대출 이자율. 다만 법인으로부터 빌렸다면 그때는 법인세법상의 인정 이자율. 내가 아버지는 개인이고 아버지는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은 개념이 없어요. 그냥 법에서 정한 당좌 대출 이자율이 시가 이자율이지만 상대방이 법인이래. 법인. 나랑 특수인 법인이래. 그러면 우리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가 정될 것이고 그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에서의 금전거래의 시가는 뭐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 원칙이고 예외로 당좌 대출 이자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대방 빌려준 놈이 법인이면 법인세법상 시가로 가는 것이고 상대방이 법인 아닌 개인일 때는 그냥 당좌 대출 이자율로 가고 알고 계셔야 되겠고. 다시 밑에 별표는 이 금전대부는 처음에 만약 금전대부 계약이 6개월이면 그냥 6개월치만 과세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조건 1년은 무조건 빌리는 것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내가 아버지한테 20년 동안 무상으로 빌렸으면 증여세를 몇 번 내야 돼? 20번 내는 거예요. 처음에 한 번 빌렸을 때 1년치 한 번 내고 1년이 지나도 아직 안 갚으면 다시 1년치 또 내고. 이해되시겠죠? 부동산 무상 사용은 5년 단위이지만 금전 무상 대부는 1년 단위라는 거 주의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럼 나는 처음에 기간을 안 정했기 때문에 1년치의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냈다. 그랬다가 아버지가 한 6개월 만에 야 기분 나빠 가지고 와 해서 이제 반환 갚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치 더 많이 낸 개념이겠죠. 이때도 뭐 해야 되겠다? 경정 청구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서브노트 43쪽으로 돌아가서 1년치 과세가 되었는데 상대방 그 아버지한테서 상속받거나 증여받거나 아니면 빌려준 자가 사망했거나 뭐 이러한 경우여서 더 이상 내가 금전을 무상 저리로 빌리는 게 아닌 경우에는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는 경정 청구할 수 있고 부동산이든 금전 대부든 똑같이 3개월 이내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이제 3번도 뭐 유사한 내용이에요. 금전대부하고 유사한 내용이니까 뭐 동일한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뒤에 이와 관련된 문제 한번 볼게요. 32번 문제를 가보시죠. (32번) 문제 폈죠? 죄송해요. 22번 문제예요. 22번 문제. 읽어보면 거주자갑의 23년 증여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대출금 및 토지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계산하면 얼마니? 첫 번째, 거주자갑은 23년 1월 1일 어머니로부터 4억 5천을 20개월 후 상환하기로 하고, 자, 처음에 나는 어머니한테 4억 5천 빌렸고 20개월간 빌리기로 했대. 그럼 20개월 빌리기로 했으니까 만약에 싸게 빌렸다면 처음에 과세가액금 20개월치야? 아니죠. 처음에는 무조건 1년치인 거예요. 비록 20년을 빌리더라도 우리는 처음에는 1년치만 과세하는 것이다. 그래서 20개월 빌렸지만 우리가 실제로 계산 기간은 처음에는 12개월.
대출 받았고 1년간의 대출 이자율 1%밖에 이자를 어머니한테 안 준대요. 법정 이자율은 4.6%다. 우리가 이제 상대방 어머니는 개인이기 때문에 당좌 대출 이자율로 가야 되겠고, 현재 우리 당좌 대출 이자율은 한 4.6%로 고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아들인 내가 얻은 이익은 얼마일 거냐면, 자, 어머니한테 빌린 돈이 4억 5천. 적정 이자율 4.6%. 요게 이제 1년간의 이자인데, 실제로 내가 어머니한테 준 건 4억 5천에 1% 줬으니까 차이 나는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1620만이 나오고, 반드시 이 금액이 얼마 이상이 돼줘야 돼요? 1000만 원 이상이 돼줘야 될 것인데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 금액이 그대로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가 되는 것이다. 그 밑에 있는 갈로 2번. 거주자갑은 23년 8월달 할머니로부터 5필지의 토지 시가 2억 5천을 대가없이 받았다. 그랬다가 이 중 한 필지의 토지를 23년 9월달에 반환하였다. 이건 우리가 이미 앞에서 많이 했던 증여 후 반환거래인 거 아시겠죠? 그럼 꼭 뭘 봐야 돼? 반환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봐야 되고, 1차 기준이 언제예요? 증여세 신고기한이죠. 자, 증여세 신고기한은 23년 8월 1일 날 증여를 했다면 언제예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에요. 증여일로부터 3개월 아니야.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에요. 말일은 8월 말이고 8월 말로부터 3개월이면 11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차는 23년 11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차는 이 날로부터 다시 3개월이겠죠. 이 날로부터 다시 3개월이면 24년 2월 말이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 반환된 시점이 언제냐면 23년 9월이잖아요. 23년 9월이면 1차 신고기한 이내죠. 그러면 요 놈은 아예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걸로 보는 것이고, 다시 그 밑에 한 필지 토지를 23년 10월 28일 날, 10월 28일도 여기 1차 시점 3개월 신고기한 이내죠. 그럼 얘도 증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 필지 토지를 23년 12월 20일에 반환했다. 12월 달은 여기인 것이다. 12월 달은 여기. 라면 얘는 처음 증여는 증여가 맞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반환은 증여가 아니겠지만. 그러면 내가 할머니한테 받은 게 총 시가 2억 5천인데 2억 5천인데 그 2억 5천 중에 앞에 두 가지는 증여가 아니고 요 세 번째 반환한 것은 최초 증여는 증여잖아요. 그래서 처음 두 개만 빼줘야 되겠다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 두 개가 시가가 첫 번째 게 5천, 두 번째 게 4천. 그래서 9천을 빼면 나머지 1억 6천이 증여가 될 것이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이제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불공정 자본거래 할게요. 불공정 자본거래. 근데 이제 이 불공정 자본거래는 이미 우리가 법인세 할 때 다 배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 산식이나 이런 건 다시 배우지 않을 것이고, 다만 옛날에 이제 우리 객관시세법 할 때 했던 법인세와 증여세의 불공정 자본거래 과세 차이점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다. 2차 시험이라면 1차 시험은 주로 이제 법인세에서 불공정 자본거래가 나오고요. 증여세에서의 계산 문제는 잘 안 나와요. 나온다면 말 문제 정도 나올 것 같으니까 볼게요. 먼저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불공정 자본거래가 어느 파트에 규정되어 있냐면 부당행위 계산 부인 파트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익 얻은 주주와 손해본 주주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특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현재 한 거 30% 3억. 다만 이제 재배정은 현재 한 이익 요건 없는 거 아시죠? 참고로 이제 이 내용은 법인세 서브노트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 예전에 이미 법인세 할 때 했던 거예요. 자, 그에 반해서 증여세는 법인세와 좀 차이가 있다라고 예전에 배웠죠. 증여세도 기본적으로 특수업끼리 주고받은 것만 증여세 물리지 특수 아닌 자끼리 주고받은 건 증여세를 안 물리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뭐하고 합병하고 저가 발행 재배정, 합병하고 저가 발행 재배정이 있을 만큼은 특수 아닌 자한테 받은 것도 증여세를 낸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차이고, 두 번째 중요한 차이는 우리가 이제 합병이나 이제 감자인 경우에는 그 이익을 얻은 주주가 대주주일 때만 증여세를 물리고 대주주 아니면 증여세를 안 물려요.
그때 이제 대주주의 정의는 지분율이 1% 이상이거나 액면가액 3억 이상이거나 이렇게 돼요. 근데 현재 뭐 1차 시험에 나왔던 건 위에는 나왔지만 밑에는 안 나왔어요. 그래서 밑에는 2차 때만 좀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당장에는 위에 거는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현저한 이익 요건은 뭐 똑같아요. 그래서 요 정도로 소개하도록 할게요. 옛날에 법인세 할 때 배웠으니까. 그게 이제 7번 가름하고요. 그다음 이제 8번 현물 출자와 9번 전환 사채도 있는데 뭐 얘는 1차 시험이든 2차 시험이든 한 번도 출제된 바가 없으니 뭐 올해도 나올 것 같지 않으니 패스하도록 할게요. 그다음 이제 10번에 이제 초과 배당인데 이 초과 배당은 최근에 좀 많이 바뀌었어요. 뭐 1차 시험에 말 문제라도 틀림없이 나올 것 같다. 그래서 요거는 꼭 좀 공부를 해주시고 다만 1차 시험에는 너무 어렵게까지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만 준비할게요. 제가 설명하는 거 이외의 내용은 뭐 공부 안 하셔도 1차 때는 좋을 것 같고 2차 때 하는 걸로 할게요. 먼저 초과 배당 이익 증여의 기본적인 관점을 공부할게요. 앞으로 보시면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법인의 주주들은 배당을 지분율에 따라서 받아야 돼요. 그때 이번에 이제 A라는 법인의 최대 주주가 갑인데 이 갑의 지분율이 한 60%래요. 그럼 이번에 전체 배당의 60%를 아버지인 갑이 받아야 될 건데 이 아버지인 갑은 자신의 아들인 갑 원에게 뭔가 배당받은 금액을 주고 싶어요. 그럼 원칙적으로는 갑이 배당을 받아가지고 배당받은 금액에 대해서 아버지 갑이 소득세를 한번 내고 소득세를 내고 남은 금액을 아들에게 이제 증여하게 되면 아들이 이제 증여세를 내게 되겠지. 여기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배당금을 아들에게 증여할 때 일반적인 경우라면 아버지가 소득세 한번 내고 소득세고 남은 금액을 아들에게 줘서 아들이 증여세 내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되시겠죠? 근데 우리나라 상법에는 차등 배당이라는 제도가 있어가지고 배당 받을 때 어떤 주주가 자기는 배당을 덜 받을 테니 다른 주주에게 배당을 주시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A라는 법인의 아버지 갑이 있고 아들도 아들 갑 원도 주주로 있대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원래 배당 받아가지고 아들에게 주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아예 처음부터 야 나한테 주지 말고 배당을 아예 처음부터 나의 아들에게 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되시겠죠? 그랬을 때 이제 정부는 그러면 아들은 자기가 원래 받을 배당보다 더 많이 배당을 받았겠죠. 자, 그러면 원래 받을 배당 금액만큼은 쥐가 받을 거 받은 거니까 배당 소득세만 내고 끝나면 되겠지만 원래 받을 거보다 더 많이 받은 배당이 있죠. 원래 받을 거보다 더 많이 받은 배당은 아버지가 아들한테 배당금 준 거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그거를 우리 뭘로 가세할게? 증여세로 가세할게.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아들이 배당받았다고 무조건 증여세 아니야. 지가 받을 것보다 더 많이 받아야 되고 그것이 아버지한테 받아야만 증여세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럼 그 아들은 배당을 어쨌든 자기가 받을 것보다 많이 받았든 뭐 하든 더 받은 배당이 있잖아요. 더 받은 배당도 배당 소득인 거 맞잖아. 그러니까 1차적으로 뭘 물려야 돼? 더 받은 배당에 대해서 배당 소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2차적으로 그거 더 받은 배당에 대해서 증여세도 물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기본 원리에 반하게 되겠죠. 기본 원리가 뭐야? 소득세와 과세가 되면 뭘 안 물린다? 증여세를 안 물린다는 규정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하죠. 이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더 받은 배당이 있으면 1차적으로는 배당소득이니까 배당소득세 물리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더 받았으니까 증여세도 물리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 그렇게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까 처음에 했던 원칙적인 경우가 똑같이 하기 위해서. 원칙적인 경우 뭐예요? 아버지가 지가 받을 거 받고 소득세 한번 내고 다시 그것을 아들에게 주면 아들이 증여세 내야 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주면 소득세도 내고 증여세도 내는데 중간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아들에게 줘버리니까 소득세만 내고 끝난다면 조세 회피의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더 받은 배당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과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떻게 증여세를 물리는 거예요. 여기가 이해되시겠죠? 다만 어떤 특례는 있냐면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볼게요.
아버지가 자신이 받을 배당 100원을 받았고 소득세를 20원을 냈어. 100원 받았고 소득세를 20원을 냈으면 이제 아들에게 줄 돈 얼마? 80원이겠지. 그럼 최종적으로 이러한 원칙적인 방식으로였으면 아들에게 80원만 징역과 과세가 될 거잖아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지금은 배당 100원을 아버지가 안 받고 바로 아들에게 주는 거잖아. 그러면 그 100원의 배당에 대해서 아들이 소득세도 내고 증여세도 내게 되잖아요. 그럼 100원만큼 소득세도 내고 100원만큼 증여세도 내면 일반적인 방식보다 더 많이 세금 내는 것이겠죠. 뭐 어떻게 하면 문제가 없겠어? 100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소득세 20원을 아들이 낼 거잖아. 그러면 증여세로는 얼마만? 80만 과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동네는 배당 소득세로 1차적으로 과세하되 2차로 증여세를 물릴 때는 배당 받은 금액에다가 이미 낸 뭐는 빼준다? 소득세 뺀 나머지만 증여재산가액으로 과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겠어요? 최종 결론 심플해요. 최종 결론 심플해. 아들이 최대 주주인 아버지한테 배당을 더 많이 받게 되면 그놈에 대해서 더 받은 배당에 대해서 1차로 뭐 물리고 배당 소득세 물리고 2차로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 물리는데 그때는 배당 금액 자체가 아니라 배당 금액에서 뭐 뺀 거? 소득세 뺀 나머지다. 이해되시겠어요? 자, 그 개념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법문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말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고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여기 개정됐거든. 이게 최근 재작년에 이제 한 2년 정도에 걸쳐서 개정된 내용이니까 충분히 한번 시험에 나올 만해요. 1차든 2차든 반드시 나와야 돼. 자, 해볼게요. 법인이 배당을 할 때 그 법인의 최대주주, 꼭 최대주주여야 돼요. 최대주주가 본인이 받을 배당금의 전부나 일부를 포기함에 따라 그 최대주주의 특수, 아시겠죠? 최대주주 아닌 자의 특수가 배당받아가면 제재 안 해. 최대주주의 특수가 최대주주한테서 더 많이 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주주의 특수가 본인이 보유한 주식에 비하여 높은 금액의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그 특수 아들에게 소득세가 과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거 중요하죠. 요거만큼은 소득세도 과세하고 증여세도 과세하는 거예요. 불구하고 법인이 배당 또는 분배한 금액을 받은 날을 이제 증여일로 보아서 그 초과배당금에다가 그 초과배당금에 대한 뭐도 빼준다? 소득세까지 뺀 나머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초과배당금 자체가 증여재산가액 아니야. 소득세를 꼭 빼준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 증여재산가액은 초과배당금에다가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를 뺀다는 거 이해되시겠죠? 그때 초과배당은 어떻게 구할 거냐는 간단한 사례로 보면 아까 했던 법인 A 법인에 주주가 4놈이 있대요. 갑, 갑원 특수라는 거 아시겠고 그리고 이외의 주주 A, B가 있대요. 그때 이제 갑하고 A는 적게 받은 놈이고 오른쪽은 많이 받은 놈들이에요. 그래서 적게 받은 금액, 많이 받은 금액.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금액은 갑이 더 받은 금액이 30이라고 해서 전부 다 과세할 수는 없겠다. 갑이 더 받은 금액 안에는 자신의 특수, 최대주주 특수에게 받은 것도 있고 특수 아닌 자에게 받은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 동네는 누구한테 받은 것만? 특수한테 받은 것만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러면 갑원, 아들이 받은 금액 중에 아버지한테 받은 금액은 얼마일까? 전체 많이 받은 배당에다가 아버지와 아버지 아닌 자의 총 손실분의 아버지의 손실 비율을 하시면 되겠지. 하니까 얼마? 20. 이 20이 바로 초과 배당인 것이다. 그 20 초과 배당에다가 그 20 초과 배당에다 소득세 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30 자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그때는 이제 아들이 실제로 받은 배당 금액에다가 자기가 원래 정상적으로 받을 금액을 빼면 초과 배당이 나오겠죠. 자, 이 정도까지만 준비하시고 이와 관련된 계산 문제 한번 해볼게요. 24번 문제. (24번) 폈죠? 다음 자리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나무의 주주인 을에게 과세가 될 초과 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을 구해봐라. 첫 번째, 나무의 이제 주주 구성 및 실제 배당 내역에서요. 주주에 봤더니 갑을병정 4놈이 있고 갈로 이번에 갑을병정은 전부 모두 거주자 개인이고 그중에 갑과 을은 특수래요. 그럼 미리 하는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최대 주주의 정의가 뭐냐면 최대 주주란 주주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을 합쳐가지고 지분율이 제일 많은 그룹인 거예요. 그럼 현재 보시면 갑 40%인데 자신의 특수인 을하고 합치니까 총 몇 프로예요? 60%가 되겠죠. 그래서 갑, 을은 최대주주 그룹인 것이다. 최대주주. 그래서 갑도 최대주주고 을도 최대주주예요. 가끔 여러분들이 갑만 최대주주라고 오해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최대주주의 정의는 1인과 그의 특수를 합쳐가지고 지분이 제일 많은 그룹을 다 최대주주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래서 갑도 최대주주, 을도 최대주주예요. 이해되시겠죠? 나머지 이제 병정은 최대주주가 아닌 것이겠고, 갈로 3번. 을의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은 1920인 것이다. 그럼 최종적으로 우리는 이제 증여재 성가액은 초과배당액에다가 관련된 소득세 빼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초과배당 자체만 구하시면 되겠네요. 한번 구해보면. 자, 갑, 을, 병, 정. 자, 얘네들 이제 어떻게 구하시냐면 제일 먼저 균등배당액을 먼저 구해보세요. 균등배당액은 자신의 지분율에 따라 받을 금액이겠죠. 현재 전체 5억이 배당 준 거고 갑의 지분율이 40%면 갑은 2억 받아가야 되고 을은 1억 받아야 되고 병은 1억 5천, 정은 5천 이렇게 받아야 되겠지. 그런데 자신이 원래 받아갈 금액보다 초과 수령한 금액이 있을 거예요. 먼저 각 같은 경우에는 2억을 받아가야 되는데 1억 2천만 받아갔으니까 초과 수령액이 마이너스 8천이 될 것이고, 을 같은 경우에는 1억 받아가야 되는데 1억 6천 받아갔으니까 초과 수령액이 6천. 병 같은 경우에는 1억 3천인데 1억 5천 받아가야 되는데 1억 3천 받아갔으니까 2천의 손실이고, 정 같은 경우에는 5천 받아가야 되는데 9천이나 받아갔으니까 4천이 2인 개념이겠죠.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그때 우리가 원하는 초과배당은 이 을의 전체 초과배당이 아닌 거예요. 아까 저기 그림에서 봤던 것처럼 손실 주주, 이익 주주 그려보면 손실 주주의 갑이 마이너스 8천, 손실 주주의 병이 마이너스 2천, 그리고 이제 을이 이익 6천, 정이 4천이고, 그때 우리가 원하는 금액은 갑이 을에게 준 금액을 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어떻게 구하면 되겠다? 을의 전체 초과이익 중에 갑이 준 초과이익은 왼쪽 손해본 애들의 둘 합계 손실 100분의 80. 얘가 이익본자들에게 8대2의 비율로 줬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80%니까 4,800이 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증여재산 가액은 이 4,800만 증여재산 가액이 아닌 것이다. 4,800에다 반드시 뭐 빼야 돼? 이 4,800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뭘 냈다? 소득세를 냈으니까 소득세를 낸 금액, 아까 문제에서 얼마? 1920으로 가정했죠. 그래서 1920은 빼준다 하게 되면 2880이 되겠죠. 되시겠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계산은 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10번이었고, 그 다음 11번하고 12번은 아까 합산 배제하면 설명했었죠. 직상장, 우회상장, 그건 이제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14번은 아까 얘기했듯이 포괄주의 규정이 있는데 시험에 별로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넘어가자 라고 했던 거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15번 타인기여의 재산가치도 아까 우리 이미 공부했었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가 이제 나오는 것이 증여의제인데, 이 증여의제는 4가지가 있다 했죠. 명의신탁 증여의제하고 복잡한 증여의제하고. 근데 명의신탁 증여의제는 1차 시험에 말문제로 잘 나와요. 꼭 좀 공부하셔야 돼. 이미 앞에서 했었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3가지의 증여의제가 있는데 얘는 뭐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뭐만 기억하자 했어요? 우리 증여세에서는 영리법인에게 증여했고, 영리법인에게 증여했으면 증여세를 안 냈는데, 그때 안 낸 증여세를 영리법인의 주주가 낼 거냐 안 낼 거냐와 관련해서 영리법인의 주주가 증여세를 안 내는 게 원칙이다. 다만 어떤 경우만큼은 낸다? 그쵸? 지금 이제 설명 안 한
증여의제 3가지 사건은 낸다라고 하는 그 정도만 중요하지 세부적인 규정은 뭐 지금 설명해봤자 여러분 잘 이해도 못할 것이고 엄청나게 많고 시험에 출제 가능성도 낮으니까 포기 생략하도록 할게요. 10분 쉬었다가는 이제 여기 있는 증여 추정부터 이어서 공부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10분 쉬었다 하시죠.